안녕하십니까. 교육학 개론을 담당하는 고병갑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예산 편성 기법으로 해서 품목별 예산, 성과주의 예산, 그리고 기획예산, 영기준 예산 등에 대해서 개념과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507쪽에 보시면 LIBS, 라인 아이템 버제트 시스템에서 LICBS가 쭉 나와 있는데, 품목별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음 연도 구입하고자 하는 물품이나 서비스별로 2번에 나와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으로 다음 연도에 지출할 항목을 쭉 나열하고 각각 그 항목별 단가를 정리해서 그걸 엑셀 프로그램, 기본적인 엑셀 프로그램으로 합산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을 품목별 예산이라고 합니다. 품목별 예산에서 중요하게 출제가 되는 것은 바로 3번입니다. 3번의 첫째 줄 끝에부터 해서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전년도 예산과 비교를 나와 있죠.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하여 편성하되 점증주의 방식으로 편성해 간다는 점, 바로 그 점이 출제가 되는 것으로, 그 점을 정책 결정 과정과 설명해 본다면 정책 결정 모형에서 점증 모형과 유사하다 해서 문제가 나올 때 점증 모형과 유사한 예산 편성 기법은 품목별 예산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품목별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 연도 지출 항목을 개별적으로 정리하고 개별적 지출 비용을 정리하고 합산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명확한 항목과 항목별 비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통제 기능이 강하다 라는 것이 첫 번째 특징이고,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은 2번, 3번 설명했지만 4번에 회계자에게 유리한 편성 기법이라는 것을 체크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장점에 보시면 예산 통제가 용이하다, 또 3번에 회계 책임이 분명하다, 그리고 통제가 가능한 만큼 사후 책임이나 사후 통제가 용이하단 말을 1번과 4번을 같은 말의 다른 표현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단점은 너무 정형화된 항목, 그리고 각각의 정형화된 항목별 비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신축성이 저해가 된다. 그리고 왜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증액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그 지출받은 지출 금액의 증액의 근거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너무나 경직적이다 보니까 마지막 번에 있는 것처럼 효율성이 무시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 정도 가지고 가십니다. 다음에 성과주의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PBS, 퍼포먼스 버제트 시스템에서 성과주의 예산 또는 기능별 예산이라고 하는데, 예산 과목을 사업별로, 또 그 사업을 프로그램별로, 그 프로그램을 또 프로젝트별로 상세하게 세분화한 후 각각 그 세분화된 항목별, 프로젝트별 단가와 그리고 업무량을 곱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궁극적으로는 그 업무의 성과가 어느 정도 달성됐는지를 측정하는 데 목적을 두는 것이 성과주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508페이지 그 계산을 보면은 예산 과목을 사업 계획별, 활동별로 구분하고 세부 사업별로 예산학을 표시하고 그 집행의 성과를 측정 평가하는 예산 편성 기법이다. 활동을 기능별 또는 프로그램별로 구분한 후 이를 다시 세부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단위 원가와 업무량을 곱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그 기법인데, 바로 그 말을 뭐라고 했냐면 2번에 2번 개별 항목들을 조직 활동들과 연계시키는 예산 편성 기법, 개별 항목들을 조직 활동들과 연계시켜서 예산을 편성하는 기법은 바로 성과주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출 항목이나 개별 항목 등을 조직 활동과 연계시키다 보니까 관리 기능이 강하다. 특징의 1번 관리 기능이 강하다. 그래서 6번 오른쪽 페이지 관리자에게 유리한 편성 기법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장점은 프로그램별로 사업을, 소위 예산 항목을 프로그램별로 또 프로젝트별로 상세하게 세분화해서 세분화한 후에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프로그램별 또는 프로젝트별 통제가 가능하다. 또 그런가 하면은 프로그램의 운영에 품목별 예산에서는 단점으로 설정되었던 프로그램 운영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은 품목별 예산과 같은 통제는 좀 곤란하고, 또 그런가 하면 장기 계획을 수립하기에는 곤란하다 해서 단점 4번에 장기적 계획을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에 신성과주의 예산이 약간 변형된 걸로 1990년대에 신성과주의 예산도 나와 있는데 좀 더 살찌워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과주의 예산은 기존의 투입 중심 예산 제도와는 성과주의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정부의 산출이나 성과를 중심으로 예산을 운영하는 제도이다. 그래서 1980년대 중반 이후에는 지속적인 경제 침체와 재정 적자, 그리고 공공 서비스의 품질에 대한 불만 등으로 인해서 정부 관료 조직의 비효율성, 또 그러면 정부 능력에 대한 불신들이 팽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해결책이나 이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기존의 성과주의 예산을 변형시킨 신성과주의 예산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3번에 보시면은 이렇게 관료 조직의 비효율성과 정부 능력에 대한 불신이 팽배되는 것에 대한 대책으로 등장한 신관료주의, 말하자면 신성과주의를 읽어보시면 관료주의에 따른 병리를 극복하고 3번입니다. 509페이지 그 3번에 보시면 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전통적 정부에 대한 시각을 재검토하게 되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신성과주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를 뒷받침한 이론이 시장 메커니즘을 지향하는 신공공관리론이고, 이러한 정부 개혁의 일환으로 신공공관리론의 하나의 어떤 서로 상보적인 관계에서 등장한 예산 개혁이 경쟁, 성과, 책임을 강조하는 신성과주의 예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3번 경쟁, 성과, 책임을 강조하는 특징을 가진 것이 1990년대의 신성과주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신성과주의 예산 그런 것도 보시면서 다음 페이지에 기존의 성과주의 예산과 1990년대 후 신성과주의 예산을 비교를 해서 박스표를 만들어 놨습니다. 1950년대 후 성과주의 예산은 성과에 대한 정보를 성과에 대한 의도나 목표를 효율성이나 능률성에 두었었어요. 그런데 신성과주의 예산은 효과성에 두었습니다. 효과성에. 그다음에 성과에 대한 책임도 성과주의에서는 조직별 성과에 대한 책임을 지되 어떤 성체의 책임이냐면 정치적, 도덕적 책임이었어요. 그에 비해서 1990년대 후 신성과주의 예산에서 책임의 범위는 아주 구체적인 보상적 책임이라는 데 차이가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성과에 대한 관점도 기존에 있었던 성과는 조직이라고 표현되는 정부기관이나 정부 관점이나 조직 관점에서의 성과였어요. 그런데 1990년대의 정부 능력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되는 국민을 고려해서 1990년대에 등장한 신성과주의 예산은 고객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성과라고 설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회계 방식도 성과주의는 어느 정도라는 말을 쓰는 것처럼 불완전 발생주의라고 설명한다면 1990년대의 성과주의는 완전 발생주의, 빈틈이 완전 발생주의라고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물게 출제가 되지만 아직 교육 행정학에서는 언뜻 출제하기에는 좀 난이도가 있다 이렇게 설명하지만 이런 정도의 도표를 위에 있는 문장으로 된 것을 배경 지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511페이지에 오면 PPBS가 있습니다. 플래닝, 프로그래밍, 버제팅 시스템에서 PPBS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PPBS라는 것은 장기적인 계획 플래닝과 단기적인 예산 버제팅을 가운데 있는 P 구체적으로 프로그래밍함으로써 예산 편성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자 하는 기법을 PPBS 기획예산 또는 계획예산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511페이지 1번에 2번을 보시면 계획예산 제도는 장기적인 계획 플래닝과 단기적인 예산 편성 버제팅을 구체적인 프로그래밍을 통하여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자원 배분에 관한 의사결정을 일관성 있도록 합리화하려는 예산제도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계획예산제도는 합리적 의사결정 방법을, 총체적이면서 합리적인 의사결정 방법을 예산결정과 계획 수립에 작용하는 제도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4번에 중요 표시를 해놓으십시오. 4번에 보시면 기획예산제도는 품목별 예산에서 문제점, 왜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증액을 시켜갈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던 품목별 예산의 문제점인 점증주의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등장한 것이 PPBS라고 합니다. 그래서 점증주의에서 탈피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4번에서 체크해 놓으시면 됩니다.
이런 BPBS의 장점은 역시 장기적인 플래닝을 단기적인 버제팅과 프로그래밍 하다 보니까 기획 기능이 강하고 당연히 예산 기획자에게 유리한 4번에 나와 있죠. 페이지 512로 가서 보시면 기획자에게 유리한 편성 기법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장점은 특히 2번에 예산과 기획의 연계로 장기적인 신뢰할 수 있고 자금 배분을 총체적이면서 합리적으로 이렇게 이끌어갈 수 있다. 말하자면 자금을 합리적으로 배분할 수 있다. 또 기획과 예산 수립 간의 괴리를 좁힐 수가 있다. 그리고 성과주의 예산은 이끌어가지 못했던 효율성은 추구하지만 효과성은 추구할 수 없었던 성과주의 예산의 문제점, 효과성도 추구할 수 있다. 이런 것 등이 기획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기획 예산은 장기적인 기획과 단기적인 예산을 종합적으로 연계시켜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적어도 중앙정부 정도의 수준이 아니면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획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중앙정부로 모든 권력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지방 분권화가 보편화된 현 시점에서는 대부분의 예산이 PPBS에는 벗어나 있는 입장, 물론 국방이나 외교나 이런 것은 당연히 PPBS 입장에서 이끌어가겠습니다만 대부분의 사업은 PPBS에서 벗어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거기 MBO와 BPBS 비교가 있는데 조직관리력에서 BPBS, MBO 목표관리는 기본 방향이 관리, 매니지먼트에 있는 것이고 PPBS는 플래닝에 초점이 있다. 다음에 MBO, 매니지먼트 바이 오브젝티브스, 앞에서 우리 본 것처럼 오브젝티브스라고 하는 것은 1년 이내의 기획이기 때문에 단기성을 띠는 데 비해서 바로 PPBS는 플래닝이라고 하는 데서 장기성, 우리가 보통 장기 기획, 장기 예산할 때는 5년 정도 또는 5년을 넘는 선을 말하고 있거든요. 장기성을 띈다라고 설명할 수 있고, MBO는 각 사무실별로 각 조직별로이기 때문에 분권적 성격이 강한 데 비해서 장기적인 기획과 예산을 같이 연계시켜서 운영할 것은 중앙집권적 획일 단위화된 이런 운영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서 집권적이다. 이렇게 또 MBO는 상향적인 데 비해서 PPBS는 하향적, 일방적인 지시하면과 같은 하향적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정도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로 베이스 버제팅, ZBB가 나와 있습니다. 제로 베이스. 역시 제로 베이스 버제팅, 다른 것도 다 중요하겠지만 특히 의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면 됩니다. 예산을 편성을 할 적에 전년도, 품목별 예산은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하여 점진적으로 증액시키는 방법으로 익혀지 않습니까? 근데 연기준 예산은 전년도 예산에 구애됨이 없이 매년 모든 사업을 새롭게 평가해서 새롭게 예산 배정과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해가는 방법을 제로 베이스 버제팅, ZBB라고 설명을 합니다. 1번 보시면서 2번. 연기준 예산은 예산을 편성하고 결정함에 있어서 전 회계년도의 예산에 구애됨이 없이 모든 사업과 활동에 대하여 연기준을 적용하여 새롭게 우선순위를 정하고 예산액을 배정하는 방법을 연기준 예산이라고 합니다. 1번과 2번 보시면서 3번. 그럼으로써 품목별 예산의 문제점이었던 점증지위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는 PPBS와 유사성을 갖는다. 점증지위에서 탈피할 수 있는 예산 기법이 바로 연기준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연기준 예산은 가장 핵심 기능을 감축, 예산 절감에 두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모든 구성원들의 참여를 강조한다는 특징을 4번에 같이 적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품목별 예산은 통제 기능, 성과주의 예산은 관리 기능, 다음에 기획 PPBS는 기획 기능, 그리고 연기준 예산은 감축 기능에 초점을 둔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했는데 4번에 그 내용을 적었습니다. 예산의 감축 기능을 중시하여 예산 전략과 예산 관리 과정에서 구성원의 참여를 강조한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에 514페이지로 가서 보시면 단위학교 휴계제도가 나와 있습니다. 단위학교 휴계제도 보면은 거기 단위학교 휴계 초중등교육법의 규정을 보면은 국공립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에 학교 휴계를 설치한다. 학교 휴계 설치 운영에 관해서 국립은 교육부령으로 공립은 시도,
교육 규칙으로 정한다. 조례 아닙니다. 시도 교육 규칙으로 정한다. 거기 교육 규칙에다가 당연히 국립학교에 국립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에 대한 단위학교 휴게에 대한 학교 휴게에 대한 설치 운영은 교육부령, 그렇죠? 시행 규칙으로 정한다 해서 교육부령으로 정하지만, 그러나 공립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학교 휴게 설치 운영은 시도 조례 아닙니다. 시도 조례가 아니라 시도 교육 규칙으로 정한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조례라고 하는 것은 시도의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비해서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법령과 조례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 장이 말하자면 수립하는 이러한 행정명령의 개념을 바로 규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도 규칙이라는데 오해함이 없이 체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다음에 아래 보시되 515쪽에 보시면은 학교 휴게의 예결산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학교 휴게의 휴게 연도는 정부의 휴게 연도와는 다르지요. 다 알면서 틀려서는 안 됩니다. 학교의 휴게 연도는, 학교 휴게의 휴게 연도는 3월 1일 신학기의 시작부터 시작해서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장은 휴게 연도마다 학교 휴게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하여, 집행부분이니까 정부처럼 예산안을 편성하여 휴게 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학교 운영위원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학교 운영위원회는 학교 휴게 세입세출 예산안을 휴게연도 개시 5일 전까지 심의하고, 그리고 나서 학교장의 일을 3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 집행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휴게연도가 다르다. 그리고 마치 정부가 국회에 예산안을 편성해서 제출하고 국회에서 그것을 심의 의결하고 그리고 다시 정부가 집행하듯이 학교장은 휴게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제출하면 학교 운영위원회는 그걸 휴게연도 5일 전까지 심의해서 다시 학교장에 돌려보내면 그걸 가지고 1년 집행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교육 수입이 나와 있습니다. 교육 수입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교육 경비에 쓸 재원을 만들어내는 것을 교육 수입이라고 하죠. 자, 거기 보시면 세입 재원, 교육 수입으로 쓰이는 것 제목으로만 보시면 내용까지 볼 것 없습니다. 교육부 소관 일반역의 세입 재원으로서는 이런 것 등이다. 자, 가볍게 그게 부담 갖지 마시고 조세, 교육세, 재산 수입, 경상 이전 수입, 재와 용역 판례 수입, 또 전매 수입, 기타 수입, 관유별 매각대나 차관 수입인데 전매 수입이란 단어가 단위학교라든지 이런 학교에 관련된 이 교육 휴게 예산에 전매 수입도 있나? 라는 단어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면 교육세나 재산 수입이나 경상 이전 수입이나 용역 판례 수입 또는 관유별 판매대 이런 것들 알 수 있겠는데 전매 수입이라는 단어가 생소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비읍번 전매 수입, 전매사업 특별회계로부터 일반회계로 전입되는 전매 수익금, 그래서 전매 사업 수익금 중에 일부가 바로 일반회계로 전입되는데 그것을 전매 수입이라고 한다. 거기만 체크를 하시면 되겠어요. 다음에 지방교육비 특별휴게재원으로서는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국가보조금, 교육환경 개선, 교육환경 개선 사업비, 또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전입금, 자체 수입 등이 있는데 그중에 그 내용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인데, 그래서 박스 밑에다가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에 대해서 별도로 정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자,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은 간단히 말해서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재원입니다. 국가가 교육자치단체 아닙니다.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재원인데 목적이 뭐냐면 자, 한번 읽어보세요. 교육의 균형발전 도모가 되겠습니다. 자,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법 제1조를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 경영하에 필요한 재원의 전부나 일부를 국가가 교부하여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한다. 다시 말해서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것으로서 목적은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에는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에는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의 재원은 두 개가 있는데 교육세 수입
총액과 교육세 수입 총액과 그리고 내국세 총액의 만분의 2027을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교육세 세입액 전액과 그리고 내국세 총액의 맞으면 이 만분의 2027이니까 2.027%를 교육세 지방교육 재정금 재원으로 합니다. 그 중에 교육세 세입액 전액과 내국세 총액의 만분의 2027의 96%는 보통교부금으로 쓰도록 되어 있고 내국세 총액의 만분의 2027의 4%는 특별교부금으로 준비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2027이라는 숫자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은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을 나누되 주된 재원이고 가장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보통교부금인데 그 재원은 교육세 세입액 전액 그리고 내국세 총액의 2.027% 그걸 가지고 96대 4로 소위 내국세 총액의 2.027%를 96대 4로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에서 나눠 쓰도록 법제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교육경비가 나와 있습니다. 교육경비. 자, 교육경비, 교육에 드는 비용은 누가 내야 되는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교육에 드는 경비는 누가 내야 되는가? 본래 19세기에 국가주의 철학사조에 의해서 국민교육제도가 만들어질 적에는 누구를 위해서? 교육을 통한 부국강병론이기 때문에 국가를 위하여 교육을 수단으로 쓰고자 했던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오랫동안 교육에 드는 경비는 국가가 내는 것이 원칙이어서 공비부담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국가만이 이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점차 국가의 부국강병론이 보편화되면서 전 세계에서 어느 나라나 쓰게 되고 그 영향은 개개인의 성장 발전에도 도움을 주다 보니까 수익자도 일부는 내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나오는 것이 수익자 부담의 원칙입니다. 그리고 현대사회에서 강조되는 것은 20수년간 아무 말도 않고 가만히 있다가 얘들 다 교육시켜 놓으면 그때다 2천만 원짜리 전국지 광고를 통해서 인재란 인재를 다 뽑아가고 그를 통해서 수십 수백억씩 수입을 창출하는 기업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사회에서 새로이 등장한 것이 기업들의 인력 활용세. 그래서 공비부담의 원칙에서 국가나 지방자치제가 내는 돈,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학습자나 학습자의 부모 보호자가 내는 돈, 그리고 기업의 인력 활용세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교육 경비 재원으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 보면 교육 경비에는 공교육비와 말하자면 교육 경비에는 자 먼저 활용처로 본다면은 직접적으로 교육에 활용하는 직접 교육비와 직접적으로 교육에 활용하지는 않지만 기회비용 또는 기회경비의 개념으로 환산해서 표현하는 간접교육비가 있습니다. 먼저 간접교육비를 제거한다면 간접교육비는 뭐냐면 만약에 교육을 받지 않고 다른 것을 했더라면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큰 수입이 예상되는 것에서 예상되는 수입액을 기회경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간접교육비는 기회비용의 개념으로 산출을 합니다. 자, 그래서 기회비용, 간접교육비 그 단답으로 보시고 간접교육비는 기회비용의 개념으로 쓰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직접교육비라고 하는 것은 교육활동에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거기에는 공비부담의 원칙에 의한 공교육비와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한 사교육비가 있습니다. 공교육비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예산 편성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산에 계상되어 있다고 표현하는데 모든 예산에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사교육비는 예산과는 전혀 관련 없이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하숙비, 교통비, 간식비 등등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학원비. 그래서 공교육비, 공비부담의 원칙이한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을 공교육비에는 그렇다고 해서 공비부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공교육비에는 공부담 공교육비와 사부담 공교육비로 오늘날 바뀌어진 겁니다. 전에는 공교육비는 예산에 편성되는 것으로서 모든 것을 국가부담, 공비부담으로만 이루어졌었는데 오늘날에는 공비부담은 당연하고 거기에 수익자 부담이 반영되어서 공교육비에는 공부담 공교육비, 학교 부지 매입비나 학교 건축비 같은 큰 돈이 들어간 것은 당연 공부담 공교육비고 그에 비해서
사부담 공교육비,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 반영된 것은 여기는 수업료나 또는 실험 실습비 등등을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 보시면서 그림에 대한 그 설명은 쭉 해서 517, 518페이지에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교육비와 사교육비의 구별 기준은 어디에 있다? 예산에 계상되어 있느냐 아니냐, 예산에 계상되어 있느냐 아니냐를 보는 것이고, 그러면 공교육비에서 공부담 공교육비와 사부담 공교육비의 근거는 어디에서 찾느냐? 바로 교육경비의 원칙에 있어서 교육경비 부담의 원칙에서 공비 부담의 영역과 사비 부담의 수익자 부담의 영역이 반영되어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시고, 또 단답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은 간접 교육비는 어떤 의미인가 라고 해서 기회비용이나 기회경비 개념으로 쓴다는 걸 가지고 여러분들은 518페이지에서 518은 간접 교육비 첫 줄에 나와 있지요. 교육을 받음으로써 잃게 되는 포기된 소득 또는 교육 중에 취업할 수 없기 때문에 포기된 교육의 비용, 또는 바꿔서 설명한다면 교육을 받지 않았더라면 예상되는 여러 직업 중에 또 예상되는 최고의 직업에서 나올 수 있는 수입액,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간접교육비 기회비용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표준교육비 보시지요. 표준교육비. 우리가 표준교육비를 이렇게 보시면 표준교육비는 간단히 말해서 좀 이따 읽어보시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반드시 확보되어야 할 교육경리를 표준교육비라고 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반드시 확보되어야 하는 경비를 말합니다. 자, 거기 보시면 표준교육비, 일정 규모 단위 학교가 그에 상응한 표준적인 교육 여건을 확보한 상태에서 교육과정이 제시하는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최저 소요 경비를 말한다. 너무나 딱딱하게 범생이처럼 쓰지 않았습니까? 그걸 우리가 일상적으로 쓴다면 3번, 표준교육비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확보되어야 하는 기본경비, 최저 소요 경비를 표준교육비라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반드시 확보되어야 되는 것은 의무교육경비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바로 의무교육 경비가 바로 가장 대표적인 표준교육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에 보시면 표준교육비는 교육예산의 편성과 교육계획 수립의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기초 자료가 되며 교육의 기회균 등을 보장하는 데 기여한다. 자, 이런 정도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교육행정의 일반은 봤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교육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행정과 법규의 영역을 한꺼번에 묶어서 이렇게 쭉 정리를 했는데, 교육행정 일반, 그리고 조직행정, 인사행정, 그리고 재무행정에서 출제될 수 있는 용어를 모두 언급을 했습니다. 짧지만 굵게 해서 그런 정도를 가지고 문제풀이가 있을 때 문제로 접근하시면 여러분들은 내면화하기가 아주 쉽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한 문제가 나오기도 아니면 안 나오는 경우가 더 많겠습니다만 아니 볼 수는 없는 장학행정의 영역을 일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